이 주제를 경제민주화 가능할까 이런 주제로 오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헌법 읽기 시작한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고 이제 내년 2월이면 마치는데 마지막 달에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예행 연습 강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 교육하면은 가장 헌법의 핵심이 헌법 10조죠. 헌법 10조 우리 읽으면서 한번 시작할까요? 어느 분이든지 누가 읽어보실래요? 모든 국민은 제가 읽으세요. 아니 읽으세요. 아니 읽으세요. 10조 헌법 10조. 예. 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게 꽃이죠, 사실은. 우리 헌법의 꽃인데 이게 핵심인데 다른 이야기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의 주인이 행복할 수 있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둔 그 조항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좌해주는 그 정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 31조에 있죠. 31조 누가 읽어볼까요? 누가 읽어보실래요? 헌법 31조. 네, 제가 읽을게요. 예.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학교 초중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항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34조에 그 풀이가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그 누구냐 행복 추구권을 누릴 그 당사자 주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3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34조 누가 읽어보실까요? 자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네. 이동해 주세요. 잠시 후 동대구 IC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거 뭐죠? 유탄입니다. 누가 안 꺼 있나 봐. 자, 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5. 장애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10조를 통해서 행복 추구권을 누린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 그래서 그 모든 국민 중에서 누구냐? 34조에 나와 있는 그 약자 배려의 정신. 우리 헌법 전문가 본문서 130조 부칙 6조에는 그 이런 정신, 이런 바탕이 바로 뭐냐 하면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 약자 배려 이런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신이 이 헌법 69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9조 누가 읽어봅시다. 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좀 이상한 점이 없나요? 경제를 민주화한다. 경제하고 민주화하고는 이상하게 안 맞죠. 경제라는 건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거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 소유권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거고, 민주화라는 것은 주민이 주인인 나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고 자유스럽게 살아서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것,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걸 헌법 119조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시헌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임시헌법을 기획하고 초안하신 분이 조소왕이라는 분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했는데, 조소왕이 삼균주의라는 것이 정실이 바로 이런 헌법 119조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조소왕의 그 정신, 삼균주의 정신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진화를 하면서 맛이 조금씩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행 헌법은 그 정신과 상당히 멀어져 있지만 119조가 지향하는 가치는 그런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헌법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면서요,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좀 알면 정치인들이 저런 짓을 못하죠. 제가 저런 짓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위헌적인 요소, 실제로 헌법을 어겨서 중도에 그만두게 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통치를 하다가 끝냈어요. 그런 내용은 보면은 그 민주당을 보면은 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재벌 규제, 노동개혁, 부자 정세, 보편적 복지, 한미 FTA의 반대, 4대강 반대, 이런 조금은 헌법의 정신에 맞지만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 내용이 민주당의 당헌, 당규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 못했죠. 거대 경제 세력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를 실현한다.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 헌법의 당헌과 당규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공정이니 정의니 자유니 하는 이야기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국민들이 모르니까 시장 경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경제민주주의라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대통령들이 국민들을 졸로 알았느냐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헌법을 현재까지 9차례 개헌을 했습니다. 재헌 헌법부터 1947년 7월 17일부터 시작해서 1, 2, 3, 5, 6, 7, 8, 9차 개헌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개헌이 뭐냐 하면은 제5차 개헌과 제7차 개헌. 박정희가 이 헌법을 완전히 짓밟아 나왔죠. 헌법 위에 군립했던, 솔직히 말하면은 헌법 위에 군주로서 역할을, 말은 민주공화국이라 이렇게 해놨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립해서 늘 국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죽이고 빨갱이로 이름 붙여서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박정희였어요. 그런 박정희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는 정치를 잘했다, 내가 따라 배우겠다, 이런 일을 보면 그 말 자체가 위헌이 되는 거죠. 그리고 7차 개헌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고친 헌법. 그리고 9차 개헌은 전두환 다음에 그 대통령을 맡아서 국민을 기만한 그런 사람이 급해서 코너에 몰려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못할 입장이 되니까 결국은 이런 9차 개헌의 현행헌법을 만들게 됐지만 이 내용도 우리가 알고 보면은 헌법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정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헌법을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헌법을 읽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헌법이 이렇게 짓밟혀 왔구나, 내 주권이 이렇게 침해를 당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한번 보십시오. 72년 이랬죠. 박정희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이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짓밟고 유린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12.12 사태로 죽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가 집권을,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집어삼켜서 집권을 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했던가는 우리 헌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역대 개헌 사례를 잠깐만 관심 있게 보면은 우리는 이 헌법을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지켰구나. 보통 사람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헌법이 저절로 좋아질 리가 절대로 없죠. 이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요. 바꿔야 되죠. 우리 헌법 아래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국민 소환제, 우리가 선출직이라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주인이 당신을 그만두세요,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지자체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시도의원들은 국민소환권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절대로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돼서 자기네들은 임기를 4년 동안 하고 3차, 4차까지 이렇게 다시 집권을 해서 득권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거 지금 현행
현재의 그 집권당인 국민의당의 당의 역사죠. 이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솔직히 자유당, 이승만의 자유당,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하는 것은 아마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민주공화당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박정희가 만드는 당이 민주공화당이고, 그쵸? 민주당을 입에도 감히 담을 수 없는, 고가주의라는 것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민주공화당이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놀림감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고는 이런 당명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민주정의당, 그러니까 국민을 학살한,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만든 당이 민주정의당이죠. 그리고 전두환과 그 민주주의를 껍데기 민주주의를 그 국민들한테 실현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삼당 합당을 해서 만드는 당이 민주자유당이고,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후에 한국자유당, 미래통합당, 오늘의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정당사를 우리가 보면은 아하, 이 정당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정당사를 안 봐요. 그리고 정당이 추구하는 그 당헌이나 당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이 우리 당이 어떤 당이다 하는 것을 그냥 덮어놓고도 국민들에게 굴리면서 가장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의 정신은 이런 거죠.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정치의 균등, 균정권이죠. 경제의 균등, 균리권, 교육의 균등, 뭐죠? 교육의 권리는 균학권이죠. 균학권. 이런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 건국강령 3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을 건국강령의 6항 경제정책의 요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국유제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기간산업의 국유제, 그리고 오늘날 9차 개헌 헌법에 나타나고 있는 헌법 34조, 그 약자 배려라는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을 우대하는 그런 정신이 이 건국강령 정신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나는 장애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여성이니까 성추행을 당해도 이거는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 운명론으로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재헌헌법에 보십시오. 5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정부의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서 그 조정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을 하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독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아주 특별히 강조해놨어요. 지금은 독과점 기업이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이 광고는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농지를 골고루 근점하도록 했으니까 골고루 갖도록 했지, 특별한 사람이 농지를 수천 수만 평을 가지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그 재헌헌법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 재헌헌법에요, 5조, 18조, 그 다음에 87조, 84조 이런 데를 보면은 조수왕의 삼균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런데 바뀌면 바뀌고 이러면서
구차 개헌인 현 헌법은 재헌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자본의 잠식당해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이 조소항의 정신, 삼균주의가 담겨 있는 정신인데 어떤 것을 삭제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만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정신이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윗선으로 뒤집혀 가지고 자기가 가장 민주인사고 민주정당이다 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기발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거는요, 우리가 가장 민주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주권자들이 조금씩 깨어나면서 바뀌어진 거지. 이 독일이나 유고나 파키스탄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훨씬 앞서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그런데도 우리는 상당히 자본이 주인되는 세상, 자본의 잠식당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도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그걸 조금씩 고쳐나감으로 해서 오늘날은 상당히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가는 나라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의 MB로믹스라든지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줄푸세 이런 거 보면요. 이거는 국민을 기반하지 않고 국민을 졸로 생각하지 않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명박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그때의 교육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지금 등용이 됐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안다면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경제민주화, 조소왕의 정신이나 재헌헌법의 정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줄푸세라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이 말 보면요. 이 말 그대로 보면 자구대로 보면은 세금 줄인다 하니까 와, 그 세금 엄청나게 좋은 거다. 줄이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이가 너무 멍청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법인세를 감면하는 거죠. 법인세를 줄인다는 이야기지 서민들의 근로소득세나 이런 걸 줄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소득 재분배 정책을 제대로 한다면 양극화가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OECD 가입한 지 26년이 됐는데 소득 재분배 37개국 OECD 국가 중에서 35위로 항상 거의 꼴찌 아니면 꼴찌에 가까운 이런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양극화 또는 소득 양극화 문제는 우리는 늘 꼴찌에 가까운 그런 나라로 살아온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거 양극화 문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쉬운 거죠.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지금처럼 꼴찌 같은 나라가 아니고 훨씬 평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어떤 세금을 내느냐 하면은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65 내지 70에 가까워요. 그런데 직접세는
어떻게 30%, 40%안 되게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소주 한 병을 마신다 하더라도요, 이 1000조, 500조, 500억, 1000억, 몇 조 되는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간접세는 그렇게 붙는 거예요. 물가에 붙이는 걸 간접세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것은 간접세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것은 직접세잖아요. 근데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어디에다가 더 크게 두느냐에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세금을 줄이고 하니까 국민들이 와, 그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세금을 줄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서민들이 내는 소득세 같은 세금을 줄이면 그 세금을 부자들이 낼 세금을 줄이면 가난한 사람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양극화가 커졌고 그렇게 되는 건데 법 질서도 그렇죠. 우리 서민들은 사실 제가 말해서 법이라는 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법 규제를 푼다, 법 질서를 세운다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이 불편하게 만들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 노동권을 달라, 노동상권을 달라 이런 사람에게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인데도 법질서를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줄푸세 내걸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중간에 위헌을 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경제민주화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은 똑같은 문제지만은 대통령의 가치관, 철학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이 평등권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양극화 사회에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죽지 못해서 살게 되느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헌법 어디든지 다 찾아봐도요. 다 그런 거예요.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우리 헌법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이건 집행권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어떤 정신에 헌법의 어느 조항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평등을 앞세우느냐 아니면 자유를 앞세우느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헌법은 11조가 평등권이고 12조가부터 자유권 쭉 나오죠. 신체, 거주 이전, 양심의 자유, 이런 자유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평등 이야기는 거의 입에 담지 않습니다. 주로 자유만 입에 담죠.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권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가, 양극화를 줄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헌법 10조 시대를 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1700만이 촛불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을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저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에 침식당한 나라, 자본에 점령당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헌법의 가치로 비춰보면은, 이 헌법에 담겨 있는 정신, 조소왕이 만들고 싶었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구석구석이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벌공화국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박정희가 특히 그 1972년에 발표했던 8.3 긴급 조치는 우리가 재벌을 만들기 위한 재벌 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였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를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죠. 다시 경제민주화라 그런 것을 다시 보면요. 이런 겁니다. 경제적 자유와 창의, 존중의 원칙,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119조를 뜯어보면은, 분석해보면은, 그것이 재벌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경제조항의 변천사를 보면요, 제헌헌법에서 제3공화국,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거쳐서 오늘날 9차 개헌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유리한, 자본이 유리한 그런 특권을 누리도록 만들고 서민들에게는, 농민들, 노동자들에게는 억압하고 법 질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만들게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어떻게 폈느냐 하는 것은 보면은 재벌들이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불평등을 완화한다면서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하는 법인세 감면,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금융자산 완화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편다 그러죠. 그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노동유연화. 이게 뭐예요? 노동자를 기업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고 고용할 수 있으면 고용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라는 것을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이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그걸 규제 완화라 노동 완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사실은 지금 세계는 자본의 세계와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밑에 아래에 있는 사진 두 사람 누구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를 앞장서서 만들었던 장본인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저항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자본의 지배하는 세계는 점점 더 깊이 독점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답답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이런 건 시장 만능주의, 양극화, 이거는 자본이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게 문재인 대통령, 지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면서 참 우리가 듣기에 정말로 솔직하게 솔깃하게 그렇게 들리지만은 사실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자본 쪽보다는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았지만 아니죠. 정말 엉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건강, 대한민국의 건강 이 제대로 된
건강권을,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치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야 되죠. 그 쿠바나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 민영화, 여러분들 10호 하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10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손가락이 잘렸는데 더 비싼 손가락, 몇 개 손가락 잘렸는 중에서 그 더 비싼 손가락을 접합하지 못하고 산 손가락만 접합했다는 그런 참 참혹한 내용이 바로 지금 자본주의의 의료 민영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길로 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주장했던 그 민영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야금야금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지난번에 대통령에 출마했던 이낙연 같은 사람은 그 북미를 위한 주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쿠바와 같은 이런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그 주치 제도와는 아마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양극화 문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삼성전자 회장의 연봉은 243억 8,100만 원. 월급으로 치면요 한 달에 20억 넘어요. 일당을 치면 하루에 6,880만 원. 우리 일당 얼마요? 시간급이 얼마? 10,000원도 안 되죠. 연봉이 1억이 넘는 직장인들이 전국에 77만 340명이다. 근데 노동자의 평균 소득은 어떠냐 하면 297만 원. 이것도 정규직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비정규직은 아마 이 정도 금액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 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 사는 나라. 기가 차죠. 왜 이러냐?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던가요?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의사는 왜 한 달에 한 시간에 10만 원을 받는데 노동자는 왜 10,000원도 못 받느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대답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글쎄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데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것이 더 노동의 가치라는 것은 어디에 무게를 더 두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행복한 세상, 양극화가 얼마나 줄어들고 헌법 10조가 지향하는 가치에 얼마나 가까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 낙선은 됐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기본소득제 이야기하지만 기본소득제 이야기하면 또 색깔 갖다 칠하죠. 그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인데 그런 걸 왜 꺼내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죠. 지금 이런 나라들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서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헌법 34조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기본소득세 말 꺼내면 종북이니 빨갱이 색칠하기 마련이죠.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헌법 10조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34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소득 재분배 정책이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부익부 빈익변이라는 것이 그냥 그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냥 두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이 돈벌이가 비교가 갈수록 양극화가 더 커진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그 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이 재벌이 만들어낸 기업이 만들어낸 그 골목하고 골목에 장사하는 사람하고 경쟁을 붙이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벌과 약자들,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소득 재분배 정책이죠. 이걸 그냥 두고 자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둔다면은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더 커져서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살기 어려운 세상. 아래 이 그림 보면은 너무 잘 그 표현을 해놨죠. 이 빨대로 가지고 다 이렇게 재벌이 차지해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피케티가 이야기하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 보면은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이 부익부 빈익빈이다. 소득 상위가 1%의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면은 더불어 사는 세상, 헌법 10조 시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요, 양극화 문제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세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면 헌법 11조에 이야기하는 평등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조세 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어디에 더 크게 두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유리하냐 이런 걸 달라지는 거죠. 통화정책도 그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 해서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이런 걸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고 선생님들이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김필 선생님 보충 설명 잘 하셨는데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법 10조가 지향하는 가치, 31조가 지향하는 가치, 양극화가 줄이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 선생님이 알고 계시던 그 정신 어때요? 아니,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장님 왜 하필 저를 지명하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제가 좀 타도돼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랫동안 연봉 1억이 넘는 월급쟁이 생활을 길게 했고 또 뭐 제가 보니까 기득권층에 속하게 재산도 있고 뭐 도무지 제가 뭐라고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다 처해 있는 조건이 개선돼야 될 조건인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게 1987년도에 이제 헌법에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도입됐을 겁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22년이고 또 23년이면 거의 뭐 한 45년이 지났지만 사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게 그 진영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거든요.
경제 민주화란 그 말 자체마저도 그 아직 분명한 정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단어에 대한 그 정의도 없는데 그 주장하는 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그 정권이 바뀌어가면서도 이게 어떤 사회를 개선해주는 그런 이렇게 연결성을 못 갖게 되는 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래도 그간에 이제 뭐 좀 효과가 있는 거는 아까 그 내용에서도 설명하셨지만 금산 분리 같은 거.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은행을 가질 수 없지만 은행도 또한 산하의 제조회사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나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출자 같은 것도 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죠.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인데 뭐 이건희와 그 특별 관계인들 몽땅 다 합쳐봐야 삼성 전체 주식의 1%도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남들이 보면 뭐 한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내는 그런 순환출자 이런 문제들도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된 다음에 많이 개선됐지만 또 이제 뭐 재벌들은 또 다른 편법을 또 만들어내서 뭐 다 해소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개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재벌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뭐 오늘 이사장님도 내내 지적하셨던 결론에 양극단화돼 가고 있는 이 이 빈부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예를 들면 피케티 말처럼 갑자기 우리나라가 그 강력한 그러니까 보유세나 개인소득세를 엄청나게 부과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국가의 지도자로서 뽑힐 수 있냐?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대통령 후보자들 많이 나올 때는 한 10명 넘게 나오거든요. 그럼 꼭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이라도 그 국내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을 싹 정규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후보자들이 있어요. 노동운동과 연계돼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보면 획득하는 표수가 1%도 못 얻습니다. 1%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 사람을 선택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뭐 그보다 훨씬 나은 지지층을 갖고 있는 양당 구조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리 헌법 안에 와 있는 뭐 119조 1항과 2항의 차이, 뭐 공정하냐 아니면 불평등을 완화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뭐 많은 토론도 필요하겠으나 당장에 지금 어려움 처해 있는 큰 빈부격차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국민 일반의 어떤 해안이 열리는 그런 뭐 행동들 또는 그런 것이 필요함을 설득하는 또는 전파하는 그 다양한 행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주제를 가지고 경제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디 귀한 선생님들이 몇 분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조성호 선생님은 그 충청 메시지 대표 되시는 분인데 오늘 제가 줌 주소를 올렸더니만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나키스트 대표를 맡고 계시는 손춘수 선생님이 잠깐 전에 보이셨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이필파 선생님 아까 그 충남의 사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저도 지금 조사 중인데요. 예. 충남의 그 CPTPP 때문에 워크숍을 간 그 현장이 듣고 이제 와서 급식연대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받아서요. 충청남도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는 정부로부터 그 후금을 받아서
이 재원 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부금으로 보조금도 주고, 다양한 급식 관련해서는 차액 지원하고 이랬던 부분들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충남도에서는 1차적으로 정부로부터 받았던 교부금 6천억이 지금 이제 삭감된 차원인 거고, 그 삭감된 이유는 그 정부의 법인세 부자세 삭감 때문에 이게 교부금 내려올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역에서 충당하냐 하면 각 그 지역의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부터 급식비를 대폭 인하해서 아이들 먹는 것부터 건드리고 있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 헌법원에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예, 역시 의지만 있으면은 양극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집권 대통령이 현실적이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양극화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히어로 대표님 금방 보였었는데, 다른 분 더 이야기해 주실 분 없나요? 경제 문제는 우리 보면은 경제 문제하고 법률 문제하고는 서민들은 몰라도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거나 어렵다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민들 순진한 분들은 열심히 일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어요.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죠. 정부의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노동자가 더 유리하고 하거나 사업주가 더 유리하거나 농민이 더 유리하거나 상공인이 더 유리하거나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보십시오. 농민들이 지금 주수기에 지금 논을 갈아엎고 있어요. 쌀값이 떨어져서.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쌀이 과잉 생산돼서 그런 게 아니고 농민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알고 그 자본주의 속성이 뭐냐 그런 데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줌으로 인터넷 하는데 볼 것 같으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돈이란 무엇인가 이런 강조도 있어요. 저도 그게 몇 번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몰라. 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아이들도 돈 다 아는데 어린아이들도 돈 주면 울다가도 또 끝이는데 돈을 몰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돈이란 무엇인가 대답하라 해보세요. 못하지.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법률도 그래요. 지금 이제 참 제가 막 횡설수설처럼 문제 제기만 했는데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라는 거 하나만 꺼내가지고 그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주권자들이 내 권리 내놔. 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해야지. 지금요, 우리 노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노숙자들이. 2018년 통계치가 나와 있던데요. 11,340명이 노숙자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서울에서 노숙자가 2,671명, 인천이 169명,
경기가 271명, 부산이 403명, 이게 노숙자예요. 어디서 자라냐 하면 철도 같은데, 이런데 구석에 잠을 자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이 헌법 10조 아르켜줘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자체에 찾아가서 내 권리 좀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 운명이다, 내 운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성들도 뭐 성추행이니 그런 피해를 입고 있어도 내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기막힌 나라입니다. 자, 이제 왜 헌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헌법을 왜 다니면서 강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비록 우리가 헌법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가는 게 아니고, 헌법 알아서 사람답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교적 몇 분 안 되는 분이 오늘 참석하셨지만은, 우리 이분들만 해도 일당 100, 일당 100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재벌만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선생님들의 능력, 의지, 철학이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도 있고, 재벌이나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빈파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본 게 떠올라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 양반의 어떤 생각을 보면은 좀 세제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들한테 이제 감세를 진행하는 거는 뭐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세수가 더 필요한데 그럼 어디에서 메꿀 거냐? 결론에 보면은 그 아까 뭐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던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 간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부가가치세거든요. 좀 부가가치세 인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부가가치세 인상하려면 당연히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의 더 악화 요인이지 이게 개선 요인은 아니므로,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실제로 행동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 사전에 어떤 선제적인 항의 표시들이 좀 어떤 식으로든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자 감세가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이런 지금 뭐 간접세 인상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게 아마 좀 많이 전파되고 또 공감대가 빨리 형성돼야 아마 이런 기도가 사전에 이렇게 봉쇄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니, 이빈파 선생님이 갑자기 얘들 그 식비가 잘려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부가세 인상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서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예. 우리 김필 선생님 학문의 깊이가 깊어서 간단하게 그렇게 듣고 말기는 참 아까운 분이시니까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강좌를 듣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명필 선생님 지금 들을 수 없나요? 이명필 선생님이 그 히어로에서는 경제 문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조정원 선생님, 강의에서는 헌법 그 경제문제 이야기를 안 하나요? 대답하시기 어려운가 봅니다. 네,
다들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상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히어로 역사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이제 직접 주로 많이 다루고요. 경제도 가끔은 하지만 이런 이제 경제 민주화 부분이 아니라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에 나와 있다 보니까 국제적인 어떤 경제 상황의 변경이나 또는 미국의 정책 변경이나 중국의 이런 것에 대한 중국의 정책 대응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나눕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제 민주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얼굴을 가려놔서 잘못 대구 이대윤 우리 대구 지부장님 계시거든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얼굴 안 보여주셔서 듣고 계시는데 얼굴 안 보여주시죠? 예, 어려운가 봅니다. 어제는 우리 헌법이 국민운동이 이 시흥시장님이 배려해줘서 시흥시청 강당에서, 우리 헌법일기 국민운동 MT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임병택 시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참 배려와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거꾸로 보이나? 예, 어린이 헌법 책. 이런 책을 써서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시장이라서 홍보를 어렵게 제대로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느낌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책을 쓰시면요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임병택 시장님이 이 책 어린이 헌법 책만 쓰시기 아니고 이번에 가니까 이런 책도 썼더라고요. 이런 책도 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손을 하면은 이렇게 오목블록이에요. 점자.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헌법책도 있어요. 이런 책을 쓰신 분을 보니까 헌법을 많이 안다고 헌법학자라고 보기보다는 헌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실천하시는 것, 그것이 더 훌륭한 헌법학자고 대한민국의 민주인사가 아니냐, 민주시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 이야기를 너무 방해해서 강정민 쌤 광고 좀 해주시죠. 강정민 쌤도 안 들으나? 이야기 안 하시나? 아니요. 네네. 따로 뭐 광고는 없고요. 지금 이제 10월 말일로 저희가 향해 가는데 아마 이틀 전에 뵀다고 안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시 또 함께 수요일마다 모여서 주권자 활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한 주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조성호 선생님 얼굴 한번 봅시다. 제가 잘 못해요, 줌을. 듣고 계시구나. 예, 지금 갔다 오셨어요. 어디, 어디야? 울릉도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어제는 이제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서 그저께 갔다가 자고 오늘 대전 내려왔어요. 저는 어떻게. 지금 돌아오신 거예요, 집으로? 예. 그러면 볼 수 있겠네. 아니, 제가 지금 이걸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예. 지금 이걸 뭘 눌렀는데 그 사진이 이게 그 내게 안 나가네요. 안 나오네요. 뭘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뭐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줌을. 근데 목소리는 들리나요? 예, 예, 잘 들려요. 목소리 들린 거라도 다행이네요. 예, 하여간 잘 들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 빠르시 일에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그 대구 이대윤 선생님 대답도 하실 형편이 안 되나? 이거 음소거 풀고 한번 말씀해 줄 수 없나요? 안 되고, 예, 안 되는 모양입니다. 광주 한윤주 선생님 풀 수 있나요? 선생님. 네네. 나오시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때요? 이제 마음에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네. 아이고, 선생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견딜만 합니까? 많이 치명적이에요? 아니, 이제 크다면 크고, 또 마음을 접어버려서 지금 좀 홀가분한데요. 이제 제 정보가 다 틀렸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리고 예. 이제 저를 사칭해서 제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예. 그게 아이고, 가장 걱정입니다. 광주에 빨리 가야 되겠다. 선생님 한번 뵈러.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뭐 활기좀 찾으시고요. 힘내십시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조승호 선생님 얼굴 나오셨나요? 나왔다가 예. 아니 지금 얼굴 나왔는데 안 보여요? 예. 이게 비디오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 제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잘못됐나 봐요. 예. 아이고, 다음에 좀 지금 그렇게 보니까 연세가 더 들어 보이신다. 글쎄요. 나이 많아요. 더 나이 많아요. 음력으로 양띠예요. 43년 80이에요, 금년이. 금년이 80이세요? 예.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80 안 되신 것 같은데. 잘 봐주셔서 그런 걸. 44년생이에요? 그, 음력으로는 43년이고요. 네. 그 양력으로는 44년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한 몇 달 빠르시네, 그러면. 저는 44년생입니다. 44년 몇 월 달이세요? 예, 44년 11월 달. 44년 11월 달. 저는 그 양력을 하면 44년 1월 17일이에요. 근데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80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띠라도. 내하고 친구하면 선생님이 조금 손해 보시겠다. 그래, 빨리 봅시다. 빨리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어쨌든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줌을 이제 잘도 못하지만 그 연락을 이걸 8시 반에 열어봤어요. 예. 늦게 이렇게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침 그래도 이렇게 줌에 들어갈 수 있으니 다행이네요. 그래 이제 다음부터는 줌에서 봅시다. 얼굴 보면 좋겠어요. 그럼 마치고 이야기도 좀 더 하고 그러면 좋고요. 그래요. 좀 배워가지고 할게요. 예, 그래요. 선생님 편히 쉬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 이대윤 선생님은 근데 얼굴 안 보여주시네. 대구 이대윤 선생님.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예, 어쩔 수 없다. 자, 선생님, 마칠게요. 들어가십시오. 편히 쉬십시오.